네, 지금 시각 3시 31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.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. 암호 푸는 남자,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첫 소식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 대기자금으로 분류되죠.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월 말 대비 17% 감소했다. 이런 소식인데 왜 줄었고 얼마나 줄었는지 그 부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. 네,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. 이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는 고점 대비 80% 이상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. 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을 빼거나 관망하는 투자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, 코인원과 코빗의 예치금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조 6,3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네. 9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1조 5천억 원 이상 17.1%가 줄어들었습니다. 이 거래소별 예치금을 보면 업비트의 77%에 달하는 5조 9천억 원이 예치됐고요. 빗썸의 20% 정도인 1조 4천억 원이 맡겨져 있었습니다. 이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부터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인데요. 이 암호화폐는 긴축 이슈가 불거진 최근 들어서 나스닥을 비롯한 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매매가 줄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시도들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같은 기간 동안 채굴기 구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요. 네,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채굴 원가보다는 한참 높은 가격이고요. 이 지난해 워낙 급등장이 왔었기 때문에 직접 채굴해서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네. 이 한국 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채굴기 수입 건수가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16배 증가했습니다.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수입된 채굴기가 605억 원어치에 달하는데요. 이 비트코인 생산 원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. 네. 그런데 암호화폐 채굴기당 전기료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서너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늘어나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좀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거래가 늘면서 아무래도 이 수요가 많아지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이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많이 늘었다고요? 네,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총 2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재작년에 30건이던 것이 작년에 232건을 기록해서 1년 새 7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. 이 거래소별로 보면은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. 업비트 74건, 빗썸 17건, 코빗 11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합니다. 네. 이 모든 게 거래소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비판을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인도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불리죠. 이걸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 소득에 무려 30%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무거운 세율인데 업계 반응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네, 이 최근에 인도 정부는 코인이 돈 세탁이나 범죄 등등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민간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금지 대신에 세금을 물리는 조건으로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이 암호화폐와 NFT 같은 디지털 자산 소득에 30%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은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.
이 디지털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다른 수익에 상계할 수 없도록 한 점 등등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세율이 좀 센 편이어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. 네.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창펑은 인도가 30% 세금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이 인도 인구가 14억 명인데요. 네. 코인 투자자는 2천만 명 정도 되고 보유액은 4천억 루피,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분위기인 인도와는 다르게 미국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옛 페이스북이죠. 이 메타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철수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철수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? 네, 미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당국의 압박과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메타는 DM 어소시에이션의 기술을 미국의 블록체인 업체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2억 달러, 우리 돈 2,4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이 DM 어소시에이션은 DM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던 일종의 합작법인이나 재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이 메타는 DM 지분을 30% 정도 소유하고 있고 또 우버와 쇼피파이 같은 유명 기업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. 이 메타는 2019년에 리브라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. 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쉽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요. 하지만 세계 최대 SNS 기업이 코인을 찍어내겠다고 하니까 이 각국 정부의 견제가 아주 심했습니다. 네. 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리브라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고 돈 세탁 같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.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기도 했는데요. 이 당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를 미루겠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. 이후에 리브라가 DM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출시를 타진했는데 이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이제 매각으로 결론이 났는데요. 이 야심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커버그한테는 좀 뼈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죠. 메타버스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가상 부동산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상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사들여서 주택이랑 리조트를 짓고 쇼핑몰을 세워서 분양하고 사실 좀 일반적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요. 실제로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나요? 네, 거래량이 1년 만에 10배 불어나는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이 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, 크립토복셀, 솜니온 스페이스까지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. 이 4대 플랫폼의 지난해 가상 부동산 판매액이 5억 1천만 달러, 우리 돈 6,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올 1월 판매액은 8,5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. 이 속도라면 올해 전체 가상 부동산 판매액은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가상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지난해 10월쯤부터인데요. 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이름을 메타로 바꿨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이 바로 다음 달인 작년 11월에 이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 부동산 판매액은 1년 전에 9배로 급증해서 1억 달러를 넘어섰고요. 올해 1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. 네네. 이 재미난 거래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. DGB 금융그룹이 지난달에 어스2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내고 대구 칠성동에 있는 제2본점의 건물 부지를 사들였습니다. 네. 이 어스2는 가상의 지구를 1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사고 파는 곳인데요. 네. 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꾸민 플랫폼들도 있습니다.
이 가상 부동산 개발 업체 리퍼블릭 렐름은 작년에 더 샌드박스에 430만 달러를 투자해서 별장과 보트, 제트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판타지 아일랜드라는 가상섬 100개를 개발했습니다. 이 섬 하나에 1,800만 원쯤 되는데요. 이 판매 첫날 100개 중에 90개가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가상 부동산 판매량이 한정돼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네. 현실 공간하고 투자 방식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개인들도 투자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. 네, 개인도 이 손쉽게 플랫폼 업체가 분양하는 땅을 매입할 수 있고요. 이미 땅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가상부동산은 여러 단위로 쪼개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결제할 때는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거래 과정에 NFT가 활용되기도 합니다. 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상부동산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요. 네. 이 현재 12개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상부동산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4대 플랫폼에는 26만 개가 넘는 부동산이 등록돼 있습니다. 네. 이 현실과 다르게 가상부동산 세상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리퍼블릭 렐름의 창업자인 제닌 유리오는 이 가상부동산의 가치는 누가 소유했고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순간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네. 이 실제로 더 샌드박스에서는 미국의 그 스타 래퍼인 스눕독이 개발하는 지역에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현실 부동산에서는 사실 입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상 부동산은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가상 사기에서의 부동산 투자를 이른바 뭐 폰지 사기, 그러니까 다단계 금융 사기죠. 이런 사기에 비유하고 좀 경고하는 시각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? 네, 뭐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고의 목소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얼마든지 컴퓨터 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가상 부동산이 정말 희소성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뭐 일주일에 한 개꼴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파는 이런 행위가 사기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. 네네. 이 인디아나대 교수인 에드워드 카스트로노바는요, 이 가상 부동산 판매가 폰지 사기와 똑같다고 비판을 했는데요.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이 황금 도시인 엘도라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엘도라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밀림 속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. 그래서 이 투자자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어스2의 사례를 보면은요,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 거래는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금화는 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무리하게 샀다는 오랫동안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. 이 작년에 증시와 코인 시장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많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좀 거품이 걷히고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인식하시고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.